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남 한복판 5성급 호텔에서 무릎을 꿇고 대리석 바닥을 닦던 제가 그 복도에서 전 남편과 마주쳤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 옆에 있던 여자는 저를 내려다보며 동전 하나를 던졌습니다. 팁이에요. 수고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허리를 펴지 못했어요. 무릎 아래로 차가운 대리석의 냉기가 올라왔고 손에 쥔 걸레는 흥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그 호텔 VIP 관리부 팀장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분이셨어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맨손으로 일으켜 세우신 분인데 직원이 50명이 넘어서던 시절에는 명절마다 거래처 사장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올 만큼 탄탄한 회사를 이끄셨답니다. 강남에 번듯한 빌딩을 세운 대기업 사장은 아니었지만 그 지역에서 아버지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 우리 집안은 제가 자라는 내내 부족한 것 없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새벽에 제일 먼저 나가서 저녁에 제일 늦게 들어오는 분이셨는데 그 모습이 어린 제 눈에는 고달파 보이기는커녕 어딘가 믿음직스럽고 든든해 보였어요. 물론 어렸을 땐 너무 서운했죠. 가끔 일이 뜻대로 안 풀려 집에 들어오실 때도 밥상 앞에서만큼은 절대 무너지는 표정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수저를 들면서 밥 한 끼 먹고 나면 또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제 안에 깊이 새겨졌는지 제가 정말로 바닥을 치던 날들에 그 목소리가 떠오르더군요. 어머니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지만 손이 쉬는 법이 없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아버지 도시락을 챙기고 저와 오빠 뒷바라지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는데 그 부지런함이 어느 순간 제 몸에 그대로 옮아와 있더라고요. 따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매일의 모습이 그냥 스며든 거였어요. 그렇게 자란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회계법인에 들어가 착실하게 다녔는데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내 딸이 내 옆에서 잘 크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부족할 것도 넘칠 것도 없이 그냥 따뜻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남편 이준혁을 처음 만난 건 제가 회계법인에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지인 소개로 나간 자리였는데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난 그 사람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언젠가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고 그 눈빛이 꽤 진지해 보였어요. 몇 번 더 만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고 2년쯤 지나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버지는 처음엔 그리 탐탁해하지 않으셨어요. 가진 것도 없고 기반도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준혁이 아버지를 직접 찾아왔어요. 어설픈 선물 하나 들고 와서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지수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될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결혼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독립 이야기를 꺼낸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무역 쪽으로 작게 시작하고 싶다고 했고 아버지는 사위가 한다는 말에 선뜻 나서셨지요. 초기 자금을 보태주시고 오래 거래해온 업체 사장님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남편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당시 남편은 명절마다 아버지 앞에 두 손으로 술잔을 올리며 장인어른 아니었으면 저 아직 월급쟁이입니다. 덕분에 사람 노릇하고 삽니다. 라고 했고 아버지는 그때마다 껄껄 웃으시며 자네가 열심히 하니까 되는 거지. 내가 뭘 했나? 하고 손을 내저으셨어요. 남편은 그 말에 또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다 장인어른. 처음 발판이 없었으면 저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버지가 인정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회사는 몇 해를 버티고 나서 제법 자리를 잡아갔어요. 직원도 늘고 강남 쪽에 사무실도 얻고
우리 부부는 압구정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그 즈음이 우리 가족이 가장 팽팽하게 창창하게 잘 돌아가던 때였지요. 아이 둘이 생기고 아버지도 건강하게 회사를 이끄시고 남편도 사업이 잘 된다며 자신감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켠이 아려요. 그게 진짜였는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지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남편 회사 근처에서 장을 보다가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병원이야 빨리 와 라는 말만 듣고 카트를 그 자리에 세워둔 채 뛰쳐나왔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오른쪽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시는 상태였고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평생 새벽에 일어나 공장문을 여셨던 분이 하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는데 저는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회사 자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고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주거래 은행에서 연장이 안 된다는 통보가 왔어요.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시던 거래처들이 하나 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오빠 혼자 버텨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아버지의 명의로 된 건물과 땅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우리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내리는 걸 저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죠. 그 무렵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병원에 같이 와서 아버지 손을 잡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바쁘다는 말로 발걸음이 뜸해졌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졌어요. 말수도 줄었고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저는 그때 친정일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붙잡고 물어볼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거실에 앉아있는데 남편이 소파 맞은편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 할 말 있어. 무슨 말? 우리 정리하자.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장인어른 그렇게 되시고 회사도 그렇게 됐는데 솔직히 나 감당 안 돼. 감당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아프시잖아. 우리가 같이 버텨줘야지. 지수야, 나는 처음부터 장인어른 믿고 시작한 거 맞아.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 빚만 잔뜩 남은 집안이랑 계속 엮여있으면 나도 같이 무너져.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들리던 냉장고 소리도 바깥의 차 소리도 전부 사라지고 남편 목소리만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아버지 쓰러지셨으니까 헤어지겠다는 거야? 빚덩이인 너희 아버지 그리고 그 집안이랑 나는 같이 갈 수가 없어. 나 이제 사업 피려고 한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그게 솔직한 마음이야.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얼굴을 저는 한동안 멍하니 바라봤어요. 10년 넘게 살을 맞대고 살았던 사람이 내 아버지 회사 덕분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지금 나한테 빚덩어리라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 방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6살 딸이랑 9살 아들이 그 방에서 자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이 집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 사람은 저를 좋아한 게 아니고 제 아버지를 의지했던 건가 봐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일자리를 구하는 거였어요. 회계법인 경력이 있으니까 어디든 들어갈 수 있을 걸 생각했는데 막상 이력서를 넣어보니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경력이 끊긴 지 너무 오래됐고 아이 둘 달린 40 넘은 여자를 선뜻 뽑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구인 앱을 뒤지다가 공고를 봤어요. 오전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시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 등원 후에 나가서 하원은 친정어머니께서 봐주기로 하셨으니 그나마 돌아가는 구조가 됐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이 내가 있잖아 라고 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날 바로 지원했습니다. 첫날 출근하던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려서 호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는데 그 반짝이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대리석 로비가 얼마나 넓어 보이던지요. 탈의실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순간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저앉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저에겐 누워 계신 아버지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작은 창고에서 등을 펴고 앉아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속으로 크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 밀대를 집어들었어요. 일은 정말 고됐어요. 객실, 복도, 로비, 화장실을 순서대로 돌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이 뻐근해서 계단을 내려오기가 힘들었어요. 손은 세대 때문에 금세 트고 갈라졌는데 장갑을 끼면 세밀한 부분을 닫기가 어려워서 맨손으로 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빠진 날이 없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9살 아들이 현관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았는데 엄마 왔어? 하면서 달려오는 그 아이의 얼굴이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딸은 제가 돌아서면 잠이 덜 깬 채로 거실에 나와서 제 다리를 꼭 붙잡고 섰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붙잡고 서 있는데 그 작은 손의 무게가 어떤 말보다 더 묵직하게 전해졌죠. 저는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일을 계속했어요. 호텔에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 공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객실 손님이 까다롭고 어느 복도가 통행이 잦아서 청소 순서를 바꿔야 효율이 나는지 빗품을 어떻게 채워야 컴플레인이 줄어드는지를 몸으로 익혀갔어요. 팀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서 씨는 꼼꼼해요. 다른 데서 일하다 왔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이에요. 라고 했고 그래요? 티가 안 나네.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그날 하루 중 제가 받은 가장 큰 칭찬이었어요. 바닥을 닦으면서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처럼요. 어느 날 저는 16층 객실 복도를 맡고 있었어요. 호텔 특성상 투숙객 동선이 겹치는 구간이라 청소 카트를 벽 쪽으로 바짝 붙이고 최대한 소리를 줄이면서 움직여야 했어요. 1623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 모서리를 닦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들지 않아도 구두 소리야 목소리로 투숙객인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1623호 맞지? 카드 나한테 줘봐. 저는 손을 멈췄죠. 심장이 뭔지 알아챘는지 등 쪽으로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전 남편 이준혁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긴 웨이브 머리에 온몸을 명품으로 두른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전 남편도 저를 알아봤어요. 잠깐 멈칫하던 게 느껴졌는데 그게 전부였죠. 당황한 표정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냥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여자는 달랐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면서 어머,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바닥으로 시선을 내렸는데 그 여자가 핸드백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더니 제 앞에 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동전이 대리석 위에서 또르르 굴렀죠. 팁이에요. 수고해요. 그 여자가 동전을 던지면서 저를 훑어봤어요. 그러고는 전 남편의 팔을 끼면서 어머, 저분 전처 맞죠? 여기서 청소를 하세요? 애 둘 데리고 혼자 사시려면 힘드시겠다. 그래도 이렇게 일자리라도 있으니 다행이네요. 전 남편은 잠깐 저를 봤다가 그냥 시선을 돌렸어요. 한마디도 없이요. 그 여자 말이 비아냥인 걸 모르지 않았는데 듣고 나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진 동전만 바라봤죠. 대리석 위에서 또르르 굴러가다 멈춘 500원짜리 동전을요.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키가 훤칠한 남자가 걸어오더니 말없이 동전을 집어들고 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직원에 대한 이런 방식의 팁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 여자가 눈을 가늘게 뜨면서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직원을 보호하는 겁니다. 전 남편이 그제야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남자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객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을 부르는 것으로 대화를 끊었고 전남편 일행은 결국 그 자리를 떠났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복도가 조용해졌죠. 그 남자가 저를 돌아보면서 많이 놀랐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괜찮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그냥 고개만 한번 숙였죠. 그제야 그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대학 시절 선배 한지훈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도 선배는 저를 알아보면서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일 끝나고 잠깐 내려와요 라고만 하고 돌아섰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전이 굴러가다 멈췄던 자리를 한 번 더 닫고 나서야 다시 카트를 밀었습니다. 재윤 선배가 저를 부른 건 호텔 구내 작은 응접실이었어요. 직원용 휴게 공간 옆에 딸린 방인데 소파 2개랑 탁자 하나가 전부인 조용한 공간이었죠. 선배는 제가 앉자마자 따뜻한 차를 먼저 내밀었어요. 오랜만이다, 서지수. 네, 선배, 오래됐네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찻잔을 2손으로 감싸쥐고 선배가 먼저 꺼내는 말 기다렸죠. 아까 그 사람이 전 남편이야? 네.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어? 몇 달 됐어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더 캐묻지 않았어요. 동정하지도 않는 그 태도가 오히려 편했죠. 그런데 선배가 잠시 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옆에 있던 여자, 지수 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데 그 사람 우리 호텔에서도 문제가 된 적 있어. 무슨 문제요? 투숙객 중에 그 여자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처음이 아니더라고. 경찰 쪽에서도 이미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프런트 쪽으로 귀뜸해왔어.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수배 중이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 건으로 고소가 들어와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전 남편이랑 그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거 볼 때 조금 위험해 보이던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말문이 막혔어요. 전 남편이 저를 버리고 선택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도,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선배한테 듣고 있다는 것도 전부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소문은 사실이 됐어요. 내연녀가 전 남편의 법인 도장을 이용해 회사 계좌에서 수억 원을 빼낸 사실이 드러났고 전 남편의 명의의 차량과 강남 오피스텔까지 이미 제3자 명의로 넘어간 뒤였어요. 전 남편이 이상함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대요. 내연녀는 잠적했고요. 전 남편은 사기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난 건 그 내연녀가 전 남편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남자를 상대해왔다는 거였어요. 수법도 똑같았죠. 고급 호텔을 무대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법인 관련 서류를 손에 넣는 순간 사라지는 방식이었죠. 전국에 피해자가 여럿이었고 내연녀는 이미 수배 명단에 올라 있었는데 전 남편은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내연녀가 결국 잠적한 지 몇 달 만에 부산에서 붙잡혔어요. 체포 소식은 뉴스에도 짧게 나왔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아무런 통쾌감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원래 그랬던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제 삶은 또 제가 살아가야 하는 거니까요. 전 남편은 회사도 아파트도 쥐고 있던 것들을 전부 잃었어요. 장인어른 덕분에 시작한 사업을 그렇게 허망하게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동전 사건이 있고 나서 재윤 선배는 저를 따로 불렀어요. 이번엔 응접실이 아니라 선배 집무실이었는데 넓은 창 너머로 강남 빌딩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지수야, 우리 VIP 쪽 관리부 자리에 자리가 하나 생겼어. 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VIP 투숙객 전담 관리팀인데 객실 컨디션부터 동선관리, 요청사항 처리까지 전부 맡는 자리야. 지수 네가 몇 달 동안 일하는 거 봤는데 꼼꼼하고 빠르고 사람 대하는 방식이 다르던데? 선배, 저는 청소부예요. 아,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알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고마운 마음과 이게 선배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 말인가 싶은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선배가 제 표정을 읽은 듯 동정하는 말 아니야.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죠. 대학 때부터 냉정하기로 소문난 선배였으니까요.
한번 해볼게요. VIP 관리부로 옮기고 나서 저는 처음 석 달을 통째로 외웠어요. VIP 등급별 응대 방식, 국적별 선호 비품, 재방문 고객 취향 데이터를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들여다봤는데 아이들이 잠든 후에 식탁에 앉아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공부하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낮에는 선배 팀원들 옆에서 최대한 많이 보고 들으려 했고 VIP 고객이 체크인할 때마다 동선 하나하나를 머릿속으로 미리 그려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실수보다 칭찬이 먼저 쌓이기 시작했죠. 재방문한 외국인 고객이 지난번에 요청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며 프론트에 직접 감사 인사를 남긴 날 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거 지수씨 덕분이에요 라며 출력물을 내밀었을 때 저는 그게 그냥 종이 한 장인데도 손이 떨렸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훈 선배가 저를 다시 불렀어요. VIP 관리부 팀장 자리 맡아줄 수 있어? 제가요? 그럼 너 말고 누가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청소복을 입고 무릎을 꿇던 사람이 이 호텔 VIP 팀장이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 얼굴을 보고 나서야 결심이 섰어요. 하겠습니다. 다음날 선배한테 전화로 그 말을 전했는데 선배는 알겠어. 너는 잘할 거야. 학교 때도 잘했었잖아. 라는 말을 덧붙였죠.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그 말을 되뇌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향해 잘할 거라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으니까요. 팀장이 된 지 반년쯤 지난 어느 겨울 저녁이었어요. 업무를 마치고 재훈 선배와 함께 호텔 정문으로 나가는데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죠. 강남 한복판에 겨울비가 내리면 테헤란로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번지는데 그날 그 풍경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선배차가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기사가 뒷문을 열어줬어요. 선배가 먼저 타면서 지수야 타 같은 방향이니까 라고 했죠. 제가 차에 오르려는 순간이었어요. 호텔 옆 골목 쪽에서 뭔가 인기척이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쓰레기 적치 공간 옆에 한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있었어요. 낡은 점퍼에 운동화, 비를 만지면서도 피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얼굴이 보였죠. 전 남편이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있었지만 틀림없는 얼굴이었어요. 전 남편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아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최고급 세단 옆에 서 있는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생각도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그 얼굴 한번 봤을 뿐이에요. 빚덩이인 너희 아버지와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겨울비를 맞으며 호텔 뒷골목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차에 올라타자 선배가 아무 말 없이 창문 쪽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어요.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척 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었죠.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다가 저는 눈을 감았죠. 아버지 병상 앞에서 이혼을 통보받던 날,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처음 밀대를 잡던 날, 무릎을 꿇고 대리석 바닥을 닦다가 동전이 굴러오던 날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한참 후에 선배가 조용히 말했죠. 수고했어 오늘도. 선배도요. 아니 대표님도요. 짧은 대화였는데 그 말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선배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이에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를 저는 굳이 묻지 않았고 선배도 제 지난 시간을 다 알면서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같이 마무리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이가 됐답니다. 저는 지금 매일 아침 그 호텔 출입구를 걸어 들어가요. 처음에는 직원 통로로, 지금은 정문으로 들어가지만 걸을 때 드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오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 그 말을 처음 심어주신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세요. 오른손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지난주에 전화가 왔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이들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답니다. 여러분도 바닥이 끝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더 내려갈 곳이 없다 싶은 그 자리가. 그런데 또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에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삶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 남편이 너무도 괘씸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지만 다 살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하세요.